깊은 밤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만이 그녀의 책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 에밀리 리드 박사. 그녀의 마음 역시 차갑게 식어가던 바로 그때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 한 장면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동부의 명망 높은 대학에서 사회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 뒤편, 그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의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고 소진되어 갔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절망적인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가부도 직전 시민들이 저마다 가장 아끼던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금 모으기 운동. 에밀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냉철한 이론과 데이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풍경. 이건 대체 뭐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속 죽은 숫자가 아닌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힘, 어쩌면 희망의 증거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나라에서 발견한 작은 불씨는 번아웃 직전의 학자 에밀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날 밤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금반지를 내밀던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본 이후로 제 삶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리드. 사람들은 저를 미국 동부 명문 대학의 촉망받는 사회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깊은 무력감과 회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저는 뜨거운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사회적 갈등으로 상처 입은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치유될 수 있는지 밝혀내고 싶었어요. 제 연구가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제 연구 분야는 사회발전과 공동체 회복입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씨름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실과 연구실, 학회장을 오가며 제가 마주한 것은 복잡한 이론과 끝없는 통계 수치, 그리고 동료 학자들의 냉소적인 비판뿐이었어요. 우리는 사회적 자본, 공동체 보건력, 회복 탄력성 같은 용어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정작 그 논의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이론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적 유의에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제 연구는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가는 논문들과 데이터 더미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 연구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 아니면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지적 허영은 아닐까? 밤늦도록 연구실 불을 밝히고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엔진 없이 공회전만 하는 자동차처럼 저는 서서히 소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는데 한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몇몇 유명 기업 이름이나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북한 관련 소식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화면 속 장면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이야기와도 달랐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평범한 시민들이 장롱 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금부치, 결혼반지, 돌반지, 기념 목걸이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계줄을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자막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금부치를 내놓는 사람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어떤 이는 담담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어떤 비장한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냉소나 방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연대의식. 그것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서구 사회의 합리적 개인주의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몰두했던 복잡한 이론과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현실의 생생한 힘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차가운 이론 너머에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힘, 어쩌면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실체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린 듯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도서관의 낡은 서가를 뒤지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어요. 불과 반세기 전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폐허 위에서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역사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의 고된 노동,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정치적 억압,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들의 이야기. 단순히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극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왜 또다시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그토록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금 모으기 운동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회학 이론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발현된 일시적인 집단 심리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화적 유전자, 혹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학문적 양심을 건드리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롭게 풍게된 이 뜨거운 관심은 안타깝게도 동료 학자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의 IMF 극복 사례와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과 몇몇 동료들의 노골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야, 에밀리. 그거 결국 미국 자본과 IMF의 강력한 시장 개입 덕분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시민들의 자발성 운운하는 건 좀 과장된 해석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식의 민족주의적 캠페인은 위기 상황에서 종종 나타나곤 하죠. 하지만 그게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구조적인 개혁이 핵심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모델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에밀리, 너무 특정 사례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가 막 발견한, 어쩌면 제 연구의 돌파구가 될지도 모를 소중한 단서를 그들은 너무나 쉽게 외부 요인, 일시적 현상, 감정적 몰입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한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또다시 깊은 좌절감과 함께 지독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곳이 때로는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곳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냉담함과 무시가 저를 주저앉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어떤 반항심 같은 것을 자극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틀렸을지도 몰라. 당신들의 그 익숙하고 세련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가 한국 사회에는 존재할 거야. 그들이 간과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언어로 증명해 내고 싶다는 강렬한 오기가 샘솟았습니다.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 앞에서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자료와 데이터만 뒤적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 사회 특유의 그 놀라운 응집력,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는 그들만의 사회적 자본, 혹은 공동체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 국가 한국에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연구의 열정과 어쩌면 삶의 의미까지 다시 찾게 해줄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절박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제 심장은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냉담함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탐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오히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그 놀라운 사회적 응집력. 그 뿌리에는 분명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IMF 외환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일시적 반응을 넘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다 근본적인 동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현상 넘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연구의 초점은 교육으로 옮겨갔어요. 이전 자료 조사 과정에서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부모들은 천막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난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녀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 대한 열망을 넘어 교육을 통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영교육방송인 EBS가 존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학생이 매우 저렴하거나 혹은 무료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수단을 넘어 계층 이동의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제 조국인 미국에서도 교육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바로 수능, 즉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풍경이었습니다.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린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날 하루 사회 전체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험장 주변 지역의 비행기 이착륙마저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교통통제는 물론이고 늦잠을 자거나 길을 잃은 수험생들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하는 장면이 매년 뉴스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심지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세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을 위해 사회 전체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암묵적으로 합의된 질서를 지켜나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교육이라는 미래를 향한 투자에 대해 온 사회가 이토록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들은 저를 학문적으로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가르쳐 온 서구 중심의 사회학 이론들, 개인의 합리적 선택 이론, 사회구조 기능주의, 계급 갈등 이론 등 그 어떤 렌즈를 통해서도 한국 사회의 이러한 독특한 면모들을 온전히 담아내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의 집단적 행동, 교육에 대한 범사회적인 열망과 합의. 이것들은 기존 이론의 틀 속에서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마치 잘 아는 도시의 지도를 들고 낯선 골목길에 들어선 것처럼 저는 지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한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학문적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마저 느꼈어요. 학계 내부의 시선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싸늘해져 갔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석 틀을 모색하려는 제 연구. 제안서는 보편성 부족과 이론적 기반 미흡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연구비 지원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평소 저를 아끼던 한원로 교수님은 어느 날 저를 연구실로 따로 부르시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자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은 내가 높이 사지만 지금 자네가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해 보이네.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주제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일세. 좀 더 주류 학계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자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겠지만 제게는 마치 제 연구의 가치를 부정하고 저를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이 저를 흘깃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제 면전에서 한국 연구. 흥미롭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학문적인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라며 비꼬는 듯한 말을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더 학과 내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쏟는 연구 주제가 동료들에게는 그저 별나고 비학문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외부의 시선보다 제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자기의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나는 그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감상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이 현상들이 사실은 별것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과 경력이 이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연구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것 같았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하지만 바로 그 불안과 의심의 밑바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내가 본 것은 진짜였어. 화면 속 금반지를 내밀던 할머니의 눈빛, 수능날 새벽 교문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어머니의 간절함. 그것들은 결코 데이터나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살아있는 진실의 조각들이야. 제 심장은 그 진실의 무게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성,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격렬한 내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학기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학과 전체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여러 날 밤을 새워 준비한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공동체적 가치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했던 대로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 연구의 객관성 결여와 문화적 편견의 위험성, 이론적 독창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던 학과장님마저 에밀리 교수, 물론 흥미로운 관찰이고 문제 제기이지만 이것이 과연 엄밀한 의미의 사회과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좀 더 검증 가능하고 보편적인 이론적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제 연구 방향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마치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저의 모든 학문적 생명을 걸고 이 불확실하고 외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상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명료한 깨달음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수백 번 돌려본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결코 제가 찾고 있는 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숫자와 활자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표정을 직접 보고 그들이 살아 숨쉬는 사회의 공기를 직접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가야만 해. 직접 한국으로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연구실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침 몇 달 뒤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열린다는 공지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포럼 장소 근처에 숙소를 예약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지만 그보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설렘과 기대감이 훨씬 더 컸어요. 한국. 그곳은 과연 제가 수없이 던져온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더 깊은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뜨리게 될까요? 솔직히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머리로만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제 학자 인생 전부를 건 위험하고 무모할지도 모르는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신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그 낯선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깨끗한 공간,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시스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돈된 활기.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움이나 이국적인 불편함 대신 놀라울 정도의 효율성과 미래적인 감각이 저를 압도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포럼이 열리는 수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제 예상을 계속해서 벗어났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유리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기와 지붕이 언뜻 보이고 최첨단 IT 기업의 로고가 박힌 버스 옆으로 방금 밭에서 온 듯한 할머니가 나물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 과거와 현재, 첨단과 일상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이 도시의 첫인상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지적인 자극을 받았고, 특히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 그 중에서도 EBS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 발표는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포럼의 세션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의 상당 부분은 이미 컨퍼런스 홀 밖,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거리와 골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얻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갈증이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럼 일정 사이사이 짧은 시간이라도 쪼개어 수원 시내와 인근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의 웅장한 성곽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북적이는 재래시장에 들러 상인들이 건네는 낯선 음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시도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놀라울 만큼 친절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두리번거릴 때면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시장 상인들은 서툰 제 한국어 발음을 웃으며 따라하면서 덤으로 과일을 쥐어주시기도 했죠. 그런 소소한 만남 속에서 저는 책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두었던 일정은 바로 한국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포럼 주최 측의 배려로 수원 외곽에 위치한 한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선생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밝고 현대적이었고 쉬는 시간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생기 그 자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한국 교육의 현실적인 고민과 과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것은 바로 점심급식 시간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급식실에 전교생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었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식판 위에 담긴 음식의 질과 내용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국, 신선한 나물 무침과 생선구이, 그리고 과일까지. 제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흔히 보던 피자나 햄버거, 통조림 과일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성껏 조리된 영양 만점의 식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정 형편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훌륭한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안내해 주시던 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여쭤보자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죠. 집에서 어떻게 먹든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영양가 있는 밥을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서는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선생님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말 속에서 저는 교육을 넘어 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려는 한국 사회의 깊은 고민과 따뜻한 배려를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책상 앞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살아 숨쉬는 복지이자 공동체 정신의 구체적인 증거였어요. 수능날 비행기도 멈추는 나라라는 사실만큼이나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밥을 주는 나라라는 사실이 제게는 더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방문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녁 참가자들을 위한 작은 환송 만찬 자리였어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하게 칵테일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제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한 노부인께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자신을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라고 소개하신 그분은 제가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한국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살아오신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 속에서의 배고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삿바느질과 허들의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나섰던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고를 넘어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그것을 온몸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생생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금 모으기 운동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 여쭤보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랬겠어요. 내 자식들 또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길바닥에 닿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손가락에 끼던 가락지 하나 내놓는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때 줄 서 있던 사람들 마음 다 비슷했을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도 서로 믿고 같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지.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환해지는 듯한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한, 우리 그동안 책을 통해 접했던, 그래서 때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느껴졌던 한국적인 개념들의 진짜 의미가 비로소 가슴으로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감상주의나 맹목적인 집단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형성된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기꺼이 연대하며 공동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는 깊고 단단한 사회적 신뢰와 유대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한국 사회의 저력, 그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을 바로 그 할머니의 따뜻한 손과 주름진 미소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의심과 냉소마저 완전히 녹여내렸습니다. 그동안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제 연구의 조각들금 모으기 운동의 놀라운 자발성, 교육에 대한 범사회적인 열정과 헌신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보궐력.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대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강렬한 지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해답은 복잡한 이론이나 방대한 데이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벅찬 감동, 그리고 새롭게 얻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깊은 무력감과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저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얻은 귀중한 깨달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태어난 연구자 에밀리 리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재계학자로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온몸으로 증명해낸 위기 극복의 사회적 DNA와 공동체적 가치의 힘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보편적인 지혜를 세계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회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분열과 불신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수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게는 책상 앞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가슴으로 확인한 생생한 경험과 단단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제가 서는 모든 강의실에서, 제가 참여하는 모든 학회에서,
그리고 제가 쓰는 모든 글 속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전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밑바탕이 되어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연대와 희생의 이야기를 알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직면한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희망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짧은 여정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한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학문적 열정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무엇보다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제 시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땅에서 만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특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그 할머니에게서 제 평생의 연구보다 더 값진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게 나눠준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세상과 나눌 차례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